반갑습니다.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1번째 이제 이행불능의 효과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모두에는 이제 제가 한 말씀씩 이렇게 드리는데, 공부라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래 얘기하는데, 공부를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재미로 하는 취미생활 같은 때는 재미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나 이 시행간에 이제 쫓기는 이런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잘 안 됐을 때의 실패했을 때 패배감이나 아니면 맞게 되는 손실 같은 거. 특히 수험 생활은 일정 기간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에 따라서 영 다른 길을 가게 되니까. 근데 저도 이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또 시간에 쫓기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할 때도 있고 또 좀 여유롭게 할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사실 저희는 시험을 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좀 연구자 하는 입장 내지는 교수의 입장에서 좀 시간을 갖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좀 훨씬 공부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는 같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수험생일 것이고, 어쨌든 수험생은 숙명적으로 이제 승패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되게 스트레스가 클 겁니다. 근데 다들 이제 쭉 다 이제 수험생활을 했던 시험에 성공했던 이런 분들의 얘기들을 다 들어봐도 결국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조금 힘들더라도 묵묵히 그걸 견디면서 즐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드리는 얘기인즉슨 이게 공부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좀 즐기는 걸 즐길 수 있으면 즐기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행불능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로 얘기하려는 것은 대상 청구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이 시험 범위가 채권 총론 부분에서 아닌 부분 같은데, 공인중개사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전체 민법 중에 한 3분의 1 정도 시험인 범위 같아요. 가족법도 있고, 또 채권 총론, 채권 강론, 계약 총론, 또 그리고 민법 총칙 이런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가족법 3분의 1 된다면, 이렇게 계약법 위주로 물권법하고 계약법 위주로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특히 그냥 또 그 중에서도 또 자꾸 빠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채권 총론에서 저번에 이어서 이제 이행불능의 효과 부분은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행불능의, 저번 시간은 요건에 대한 얘기를 쭉 했잖아요. 오늘은 이행불능의 효과, 이렇게 해서 우선 사례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2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아파트에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A,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명은 가족, 저번에 얘기했듯이. 한 명은 옆집에서 이제 불을 낸 경우. 이렇게 불을 내서 아파트를 넘겨주고 이렇게 매매 계약이 됐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아파트를 못 넘겨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입장, 매수인 입장에는 매매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은 되게 계약이 성립한 이후의 문제죠. 그러니까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이렇게 넘어가 있는 상태. 여러 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겠지만, 그게 나중에 언제 시험을 쫙 한꺼번에 모아서 할 때는 계약 성립 전에 불한 거, 계약 성립 시, 계약 성립 이후 계약금만 준 상태, 계약금 이후 중도금, 잔금 지급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다 사례별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테마가 이행불능에 대한 테마고, 이행불능이란 건 계약 성립 후 이행기까지의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채무가. 특히 주는 채무. 거부 채무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 어떨까?
해서 계약금, 뭐 중도금 정도만 준 상태는 어떻게 되는데 그 원인 제공자인 A가 그냥 이제 가족 매도인과 일체로 볼 수 있는 가족 또는 직원인 상태나 아니면 옆집에서 아무 상관없는 제3자일 때 어떻게 나누어서 접근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사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고, 제2 두 번째 사례는 그게 아니고 토지를 이렇게 이제 토지 매매를 이렇게 했는데, 토지 매매에 있어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걸 수용을 한 경우, 근데 수용을 하는데 이 방식이, 첫째 방식은 강제로 수용하는, 국가가 강제로 수용을 하는 게 있고, 수용을 협의 매수를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는 되시죠? 토지를 팔았는데 토지 팔고 계약금 중도금을 준 상태인데 갑자기 그 토지가 수용이 돼 버렸어요. 국가가 갑자기 수용 통제를 해온단 말이에요. 수용 통제를 해가지고, 이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이게 수용은 방식은 되게 이런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토위라고 하죠. 아니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지토위라고 하는데, 갑자기 수용을 이렇게 하면서 수용 재결이라고 하는, 재결은 행정처분을 재결이라고 합니다. 수용 재결이라는 처분을 하면서 협의를 매수할래? 협의가 매수 안 되면 강제 수용한다. 이래 들어올 때, 여기서 이제 협의로 매수해서 팔 때, 아니면 강제 수용하는 상태 될 때, 어느 입장. 지금 항상 문제는 어느 입장이죠. 매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토지를 이전받아야 될 거거든요. 그러나 채권자 입장은 토지를 못 받게 되고, 채무자 갑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 채무 불이행 유형이 뭐예요? 위에 거는 아파트 인도 채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고, 그게 이행 불안, 그 채무 불이행 유형 중에서 이행 불능이라는 거예요. 이행이 가능하지 않고 이행이 못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사례에서도 결국엔 갑이 을한테 토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소유권 이전 등기 채무가 이행이 불가능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행 불능이 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데, 포인트는 이거죠. 자, 이게 이제 이행 지체하고 비교를 이렇게 한번 나중에는 해볼 겁니다. 이제 이행 지체하고 옆에 이행 지체를 효과를 이렇게 비교해 놓고, 지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손해배상 계약 해제 대상 청구권. 그러면 자, 여기서 참고로 이행지체의 효과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행지체라는 것은 불이 난 게 아니고 토지의 매매를 무슨 이유로든 늦추고 있는 경우죠. 아파트 열세를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 넘기를 안 넘겨주는 거. 대부분은 가격이 확 뛰었을 때 매도인이 안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매도인이 갑이 볼 때 1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팔았는데 가격이 1억 5천이 됐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든지 안 넘겨주고 이 차일피를 올려달라 말라 하면서 미적거린다는 거죠. 누구든. 토지도 마찬가지죠. 뭔가 주변의 시세가 오를 수 있는 뭔가 여건이 생겼을 때 누가 그 가격으로 막 오르고 있는데 팔려고 하겠어요. 더 올리라고 하든지 뭔가 이렇게 티격태격 다툴 때, 그때는 이행지체라고 하는데, 이 효과를 먼저 잠깐 한번 떠올려 보면 강제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지연배상 청구를 합니다. 책임이 가중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계약 해제를 합니다. 자꾸 사고를 이렇게 같이 비교해가면서 하면 참으로 나중에 잘 기억되고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취지는 알겠죠. 이행을 갖다가 저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해서 안 넘겨주는 상황에서 넘겨다오 하는 것. 강제이행 청구는 넘겨다오 하는 겁니다. 강제이행을 하는, 넘겨다오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랑 소유권을 넘겨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랑
아파트 인도 청구. 이해가 되시죠? 소송을 갖다가 등기가 기간돼서 잔금 기간에 대해서 내가 잔금을 취급할 변제 준비를 하고서 넘겨주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현실 제공을 하든 아니면 수령을 거절해서 구두 제공을 하든 준비를 해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통장을 가져가가지고 돈 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을 때 안 넘겨준다. 그러면 넘겨다오 하는데 뭐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 인도를 해라. 요런 얘기를 소송으로 강제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행 불능이 되면 불능이 된 것을 강제로 이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현실적으로 되죠. 뭘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을 때는 그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불이 나버렸는데 불이 나버리는 거는 강제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지가 수용돼 버린 상태에서도 수용된 토지를 등기를 넘겨라 하는 게 이행이 불가능해 버려버렸잖아요. 왜냐하면 토지가 이렇게 되든 뭐든 이게 소실되죠. 이거는 아파트가 멸실된 경우 목적물이 멸실돼 버리면 이게 불가능해 돼 버리잖아요. 이행이 불가능해 돼 버리는 거고 토지가 수용된다는 것은 토지 소유권이 등기 명의가 병으로 넘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병이 이렇게 토지 등기가 이렇게 이전되는 게 병한테 넘어가 보면 부동산 이종매매처럼 이행 불능이 내버린단 말이에요.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기는 채무는 병이 소유권을 이전 등기 받아서 등기 명의자가 되는 순간에 이행 불가능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게 하나 두 개가 차이 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행 지체하면 지연배상은 늦게 주는 것에 대한 그 상당한 약정하는 그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이 좀 있죠. 언제까지 이자. 예를 들면 이 지연에 대한 이건 지체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 지연이라는 것은 지체에 대해서 늦게 주는 것만큼에 대한 뭐 법정 이자를 붙이든 약정된 이자를 붙이든 책임을 묻는데 여기는 지연인 배상이라는 게 없어요. 이행이 불가능해 보면 이게 지금 이행해야 될 그 이행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전환된다고 이렇게 해요. 전화라는 거는 한자로 쓰면 이런 얘기입니다. 불을 전자에 될 화자입니다. 전, 화. 다 일본 말이니까 처음에 어려운데, 뭐 전보, 이렇게 이거 되게 다 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용어는 그냥 일본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전화. 굴러서 바뀐다. 강제 이행을 해야 될 채무가 있었는데, 이 채무가 돈으로 주는 채무로 바꾸어져 버린다. 이해가 되시죠? 그 무슨 업무가 되겠어? 1억짜리 아파트가 됐는데 지금 1억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번 사례를 가지고 이걸 좀 하겠지만 어쨌든 정해진 있던 이 손해배상의 문제는 등기를 넘겨주고 아파트 키를 넘겨줘야 할 이 채무 자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뀐다. 여기서 지연배상은 안 주고 있으니까 이 책임을 묻는 거고 이 자체도 안 했을 때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전부를 다 얘기할 텐데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가 통상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뭘 하라고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대뜸 하는 말이 이제 계약을 이행을 최고하고 나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했는데 불이행한다. 그러면 뭐예요? 계약을 해제해버린다면 내용 증명 보내면서 계약 해제합니다. 그래서 준 돈 줄러주고 어떻게 하고 손해배상 책임지세요라고 하는데 계약 해제 효과가 원상회복 업무란 말이에요. 원상회복 업무는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효과가 부당이득 반환은 특징으로 원상으로 주고받은 걸 이제 바꾼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 원상회복하면 주기 전에는 줄 필요가 없고 준 거는 돌려받는다. 그럼 딱 부당이득 반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주기 전에는 줄 필요가 없고 준 거는 돌려받는다. 그래서 원상을 회복하는데 이 원상회복 외 말고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책임도 져라. 손해배상 청구도 이렇게 아울러 하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가 여기 4번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 실질적으로는 강제이행을 청구하면서 방법은 강제이행을 청구하면서 이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하나가 가든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이 책임이 이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은 그냥 이 사실을 그냥 유지하면서 강제이행해서 안 준 거 받으면 그걸로 만족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래 안 되면 나 그래 하기 싫다. 자, 아파트를 열쇠를 안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 넘기를 안 한다. 그러면 뭐예요? 넘겨받든지 계약을 해지해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받고 끝내든지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채권자는 나는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아파트 저거 내가 지금 가격 오르니까 저거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아파트 키를 그냥 받는 거고, 받는데 저 골치 아프고 계약도 안 하네, 뭐 약 목적 이 채무를 불이행하네, 그럼 계약을 해지해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임이 가중되는 건 그 뭐 374조인가에서 채무 이행 취재 중에는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책임을 좀 더 무겁게 이행 취재 중의 책임에 대한 얘기를 좀 가중시켜 놓는 것에 불구하고 큰 틀은 내가 그걸 받거나 나의 권리죠. 선택적으로. 아니면 계약을 깨서 원상회복시키거나 그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기본적인 이행지체인데, 계약의 이행 불능에 대한 건 아예 이행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본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지연배상도 없고. 그러면 뭘 하느냐? 계약을 내가 손해가 났으니까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는데, 계약 해제 여기서의 손해배상 청구하고는 좀 틀려요. 나중에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나중에 여기서 다시 펼치면서 할 텐데, 그 계약 해제라는 부분을 다시 계약이 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아울러 불이익이 났을 때 갑이 받는 채무, 갑이 채권을 취득했을 때 갑이 취득한 채권을 의리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대상 청구권이에요. 자, 이게 사례를 한번 가지고 다시 얘기를 좀 해봐요. 이렇게 여기 사례. 갑이 하고 을하고 자 아파트 매매를 했어요. 1억짜리 계약을 했어요. 병한테 이제 소유권이 이렇게 넘겨주는 상태가 됐어요. 처음에 이행지체를 나눴고 이행불능을 이렇게 보면, 자 그랬는데 이게 1억에 매매 계약했는데 가격이 뛰어서 1억 5천만 원에 이렇게 병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억 5천, 첫 번째 1억에 아파트 1억에 매매를 했는데 1억 5천에 가격이 뛰니까 1억 5천에 계약을 해서 등기가 이렇게 이전돼서 현재 등기 명의자는 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계약을 처음 1매매 했는데 가격이 뛰니까 그냥 매도인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 병한테 등기를 넘겨주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을이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가 제일 포인트잖아요. 그랬을 때 자 사례를 이렇게 좀 더 풀어보면, 자 1억인데 이제 계약금이 1,000만 원, 중도금이 4천만 원이다 이래 쳐요. 잔금은 5천만 원이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계약금 중도금이 1억 1,000만 원 4천만 원인데 가격이 막 뛰니까 그냥 1억 5천에 냅다 팔아버렸네. 이런 상태에서 자 을의 권리. 을의 권리는 뭐예요? 두 번째는 계약을 해제하는 부분이 있고, 계약을 해제 안 하고 지금 여기 이제 요거 사례입니다. 이행 불능이 된 상태죠.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이 손해배상의 성격은 전보배상이란 말이에요. 지연배상, 전보배상, 손해배상의 범위 나중에 이제 요 강의가 지금 우리가 채무불이행의 전체 개관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행지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동시행항변권을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행지체 다음에 이행불능을 하면서 요건 효과 해서 대상 청구까지 하면 이행지체 이행불능을 합니다.
다음 시간의 강의는 불완전 이행하고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채권자 지체 강의를 묶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불완전 이행에 대한 유형이 다 된 겁니다.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그다음 채권자 쪽에서 채권자 지체. 그렇게 하고 나서 효과는 계약 해제. 우리가 계약 강론편에 보면, 계약 총론편에 보면 계약 성립, 계약 이행, 계약 해제와 해지할 때 계약 해제. 그리고 채권 총론편에 보면 그 손해배상이라는 게 딱 나옵니다. 그래, 그걸 중요하니까 막 풀어놓, 되게 중요한 부분을 뜯어놨는데 이 얘기를 실질적으로 독립해가지고 그냥 테마를 이 앞부분에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 지체에 대해서 이래 되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강제 이행하고 지연배상 청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안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자,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하는데 여기서는 전보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전보배상이 뭐예요? 전보배상이 뭐냐면 목적물이 대신하는 거잖아요. 목적물 이전 채무 대신 목적물 이전에 지금 목적물이 이 이행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목적물 이전 채무가 뭐예요? 원래는 아파트 등기하고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등기를 목적물 아파트를 인도를 해줘야 될 채무죠. 그 채무가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지금 1억 5천만 원 돼 있다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을 달라 하는 권리가 갑의 권리고 을의 권리고 그 대신에 갑자 권리 을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대신 뭘 줘야 됩니까? 갑의 권리는 뭐예요? 잔금을 구할 부분 있잖아요. 5천만 원. 지금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잔금, 그럼 또 여기서 지금 계약금 중도금은 받았죠. 지금 잔금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계약금 중도금은 지금 받은 상태잖아요. 5천만 원. 이건 기수령한 상태고. 원래 강제이행을 구한다는 손해배상 청구 지금 자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손해배상 책임은 전보배상이고 전보배상은 기존의 채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채무고 그러면 뭐예요? 기존의 동일시하는 채무는 1억 5천을 달라는 거고 1억 5천을 받는 대신에 나는 뭘 줘야 돼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셈이 간단하다. 이렇게 가는 게 원래 전보배상의 의미인데 자 이게 아니고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을 지금 해지하는 상황이 놓였다. 이래 되면 계약을 해지하면 원상회복 업무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있죠. 자 원상을 회복하자면 뭐예요? 지금 원상회복에서 주고받는 게 뭐예요? 을이 지금 계약금, 중도금 준 거밖에 없잖아요. 5천만 원. 계약금, 중도금 준 5천만 원을 돌려다오. 을의 입장에. 갑은 뭐 달라고 할 게 뭐 있어요? 갑은 뭐 돌려달라 할 게 없죠.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을이 지금 무슨 손해가 났느냐? 아니 1억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내가 이행이익 되면 이행이익인데 이게 이행이익인데 실제로 매매 대금인 1억을 뺀 나머지는 손해가 난 거다. 이게 손해배상이란 말이에요.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무슨 계약을 원상회복을 하고 주고받은 거. 그 대신 을의 입장에서 갑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데 무슨 손해냐? 내가 1억 5천짜리를 저걸 사기를 했는데 1억에 1억 5천 주고 1억짜리 사기했는데 5천만 원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을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두 개를 하나 비교를 해봐요.
자, 지금 나는 처음 요 계약 손해배상 청구를 전보배상 청구를만 한다고 하면 지금 5천만 원 준 상태에서 1억 5천만 원만 주고 5천만 원 더 주면 결국엔 얼마 남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익이 자 1억 5천만 원 다오 잔금 계약금 중도금 5천만 원 줬고 잔금 5천만 원 주고 그러면 얼마 남아요? 5천만 원이 남잖아요. 세무로 치면 이쪽으로 와서 생각해 보세요.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럼 원상회복 하니까 내 준 돈 얼마? 5천만 원을 원상회복 시키고 손해배상 하니까 또 얼마? 또 여기서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받는다고. 내 돈 5천만 원 준 돈은 그냥 받으니까 나는 쌤쌤이 영원이 되고 5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받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5천만 원의 이익이 남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지는데 그 논리 구조 정결이 조금 틀리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전보배상이라는 것은 목적물을 넘겨주는 만큼의 채무를 하니까 목적물의 시세가 이 이행기를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이 되니까 1억 5천만 원을 다오. 나는 뭐 매매 계약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억 원을 넘겨줄게. 너는 1억 5천을 넘겨다오 목적물. 그러니까 서로 5천만 원 줬으니까 나는 5천만 원 더 주고 너는 목적물 1억 5천짜리에 못 넘겨주니까 1억 5천을 주고 그럼 빼기 하면 나는 5천만 원의 이익이 남는 구조로 끝난다 이 말이고 여기 계약을 해지하는 건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내가 준 돈 5천만 원은 받고 내가 이익을 손해가 난 게 뭐냐 1억 5천만 원에서 1억만큼 손해가 났잖아요. 안 넘겨줘서. 그래서 나는 5천만 원을 돌려받는데 이 5천만 원은 원래 내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5천만 원의 이익을 보는 구조로 가는데 논리 구조를 여기는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강제이행을 못하는 이런 강제이행에 대한 얘기를 강제이행을 못하는 대신에 이렇게 강제이행이라는 틀을 강제이행 지연배상의 강제이행의 문제를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전보배상으로 바꾸면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고 뒤에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거는 이행이익에 대한 계약은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은 원상회복 손해배상에 내가 입은 손해는 차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요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짜리 1억이 됐으니까 내가 이행을 안 함으로 생긴 손해는 뭐예요? 이행이익. 여기서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행이익이 얼마냐라는 관점으로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로 가는 거고 여기는 전보배상의 문제 관점이고 여기는 이행이익이 얼마라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법학은 논리학입니다. 법학은 되게 단순하게 외우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에 다르면 논리를 잘 차기 틀을 잡고 가면 나중에 응용이 돼요. 단순히 외우면 그거 안 돼. 나중에는 그냥 그거 단순 볼 때는 알고 뭐 잊어버립니다. 그게 수학 같이 우리가 고등수학, 초등학교, 중학교 산수하다가 수학 가고 그다음 고등수학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논리를 자꾸 개발을 하면서 그 논리의 흐름에 맞게끔 또 다른 논리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왜 이쪽은 손해배상인데 이쪽은 손해배상의 그 타겟팅 내지는 그 관점의 차이를 이해해야 이게 큰 틀이 딱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채무불이행의 효과에 대해 중에 요건, 그 다음 효과니까. 요건에 대한 얘기는 계속 지금 해가고 있는데 효과에 대한 계약 해지 손해배상의 큰 틀을 지금 보여주는 건 이런 접근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오늘 강의 지금 하려는 정리를 해보면 강제이행은 청구를 못하고 대신에 손해배상을 하는데 이거는 이행 채무를 손해배상 채무로 전환한 저런 전보배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구나. 그러면 계약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관점에서 손해배상을 계산해 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요게까지가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틀인 거고 그 다음에 대상 청구권으로 넘어가는데 자 우선 지금 이제 계약 해제 여기서 여기 조금 더 할 말은 이겁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이렇게 이
손해배상의 첨부에서 원칙은 이게 전부 책임을 지는 게 전부 일부 불능, 전부 불능 이런 걸 경우입니다. 이게 일부 불능일 때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조금만 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손해배상 파트에 있어서 일부 불능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원칙은 일부 이게 결국에 뭐예요? 불능 중에서 어떤 부분이 두 개로 나뉘어진다. 사례를 이렇게 봐요. 이 사례를 이렇게 할 때 3. 자, 상가를 이렇게 토지하고 상가를 누군가가 갑이 신축하기로 했어요. 갑이 시행자예요. 사업자. 갑이 시행자인데 수분양자, 상가 수분양자들한테 이제 상가를 갖다가 분양을 했어요. 분양 계약을. 자, 지금 땅 있고 이게 내 땅인데 내가 여기 상가 지어서 신축해서 분양할게. 내가 분양 대금 놓고 계약해서 이 분양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경험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다 차필 뭐 잘 안 되다 보니까 막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가지고 아예 뭐 해외로 도피해 버렸네. 부도하니까. 그러면 어른 입장에서 가만 보니까 상가 올리지도 않았고 지금 이 상가는 올라가지도 않고 남은 거는 토지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제 어른은 이제 구한 게 뭐겠어요? 야, 이렇게 토지 내가 나중에 상가 지으면 토지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해다오. 소송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토지 지분 이전 등기 청구가 된 거예요. 충분히 나름대로 이해가 되죠. 아니 수분양자 돈 냈는데 돈 어느 정도 다 냈는데 상가를 짓다가 짓지도 않고 이제 뭐 건물도 없는 상태네. 그럼 뭐 나는 너무 손해가 막심하잖아. 그럼 땅은 보니까 땅은 남아 있네. 땅에 대해서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일부 불능에 가는 사례예요. 논리는 사례를 가지고 자꾸 연구에 들어가면 좋아요. 그럼 자, 원칙. 이게 두 개가 구분 가능하고 서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가 없을 때는 이게 잠보 청구, 잔존 청구가 이렇게 가능한데 이게 예외로 이게 두 개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잔존 청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그 구조를 가만히 놓고 보면 당사자의 의사, 법률은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되게 중요하죠. 당사자의 의사가 어떠냐, 내지는 거래 관행이 어떠느냐 이렇게 봤을 때 뭐예요? 토지하고 건물은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당사자 의사 아니었냐? 당사자 의사는 토지, 상가, 건물을 한꺼번에 사서 분양받아서 뭐 하기로 한 게 당사자의 의사고 거래 관행도 토지, 상가, 건물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 것이 거래 관행인데 토지 지분만 딸랑 달라고 하게 되면 이게 원래 계약 의도한 바대로 일부가 지금 불능해서 토지, 건물을 지어 이전 등기해 주는 건 불능이 됐지만 일부만 토지 부분만 지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원래의 당사자 의사는 거래 관행에 안 맞다.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게 토지 건물인데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하면 이걸 일부 불능을 이걸 이전 등기하면 이거는 이전 등기 못 해준다. 일부 불능인데 일부 잠부 목적 잠부 청구만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의 의사나 거래 관행상 허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신의칙상 그걸 인정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되게 알고 보면 좀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얘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논리의 쭉 흐름에 따랐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게 손해배상에 관한 기본적인 요 계약 지금 이행불능 파트에서 어느 정도 할 파트고 그 다음에 계약 해제는 이제 언제 아까 다음 시간쯤 되면 계약 해제만 뜯어놓아서 계약 해제의 법적 구성, 계약 해제의 소급표,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동시행 이런 것이 어떻게 해제로 이렇게 묶여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하나 되고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면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의 산정, 손해배상의 대위, 손해배상의 예정 이렇게 쭉 다 이렇게 뭐 손해배상을 이제 망라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다시 이해하는 부분들을 한번 가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큰 사고가 안 났을 때를 단순한 손해배상의 문제고 그게 아니고 이제 각 손해배상이라는 파트 안에 무슨 내용이 꽉 들어있는지 계약 해제 파트에 들어있는지 하는 부분을 강의 한 번 안에 못할 거니까 한 두 번씩 나누어서
쫙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면 효과 부분이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본 전제가 되면 나머지는 이제 대상 청구권이라는 문제가 남아요. 여기서 왔을 때, 자,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 파트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된 거고, 대상 청구권에, 자, 이제 이렇게 오늘 요 정도만 하면 네, 다 될 텐데, 지금 대상 청구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계약 해제까지 하고 다 대상 청구권. 대상 청구권이란 취지는 이게 뭔 말인지는 이해가 되죠. 화재가 났는데 화재로 인해서 생긴 받을 보험금, 보험금을 누가 가지느냐의 문제예요. 토지를 팔았는데 토지가 수용돼 버렸을 때 수용 보상금을 받았는데 이게 이행불능으로 해서 생긴 경우인데 이걸 누가 가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알고 보면. 대부분 문제의 출발은 저 보상이 된 때예요. 사례를 가지고 보면 이 지금 문제 출발은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게 토지가 있었어요. 토지 소유주였는데 토지가 이게 서울시가 이게 땅이 필요했어요. 뭔가 이 복지시설 같은 거 지으니까 진입도로가 필요해서 토지를 갖다가 1,000만 원에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다른 데서 중앙토지수용에서 이게 주택공사입니다. 토지 수용을 이제 중토위가 이게 수용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중토위가 수용을 하면서 사업시행자를 주택공사로 하면서 돈을 얼마를 줬냐? 2천만 원이 수용 보상금이 나왔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아, 내가 서울시가 땅이 필요하다가지고 토지를 1,000만 원에 매매를 했는데, 아니, 보니까 중토위가 보상을 해줬는데 2천만 원을 했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여기 계약금 중도금으로 이렇게 계약금 900만 원, 계약금 중도금으로 900만 원만 넘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서울시? 법률적으로, 야,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더 줄 건데 2천만 원 다오.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넘어가 버려서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내 잘못도 아닌 건데 내가 2천만 원 내가 받고 니는 1천만 원 계약 깨진 걸 봐야지. 이렇게 했을 때 갑이 수령한 이 보상금에 대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해서 받을 수 있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 자, 문제 출발은 뭐예요? 문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넣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될 채무가 이행불능이 됐죠. 못 넘겨주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못 넘겨주는데 보상금이라고 하는 권리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채무자한테. 이 경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의 출발인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인정 여부에 대해서 처음엔 학설이 막 나뉘었어요. 지금도 학설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논문이 많이 쏟아지는 부분이. 왜? 뭔가 다툼은 뭐겠어요? 그냥 판례의 취지는 이런 거죠. 학설 얘기를 좀 잠깐 이거 한번 들어봐요. 이거 지금 이거 강의할 때는 뭐 실무자들 위주로 시험용을 하기 때문에 학설 이런 대립은 없는데 논리칙은 학자들이 교수들이 뭘 가지고 자꾸 무슨 근거로 다투냐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판례가 그걸 어떻게 실무적으로 하느냐의 문제. 근데 시험용은 학설이 어떻다 이렇게 물으면 공부가 깊어져야 되고 공부 수준이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판례만 하는데 학자의 학설 대립은 뭐냐면, 자, 이게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537조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이행지체 이렇게 이행불능 이렇게 하면서 537조에 대해서 했어요. 당사자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책임도 면한다. 예? 내가 불이 나서 못 넘겨주면 불나서 대금을 줄 필요가 없다.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 갑이 지금 채무자잖아요. 내가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 나서 아파트를 못 넘겨주는 경우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결국에 뭐? 아파트를 못 넘겨주는 대신에 대금을 달라고 하는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하니까 돈 못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돈을 못 달라고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아니냐 이게 지금.
수용이 되는 거나 불이 난 거나 다 화재 보험금으로 난 거나 뭐예요? 등기를 넘겨주는 채무가 이행이 불가능한데 갑의 기책 당사자 상방의 책임이 없는 사유죠. 갑의 책임도 아니고 을의 책임도 아니고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닌 책임이 없는 당사자 상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됐다면 이로 넘겨줄 필요도 없고 돈 달라고 하지도 말아라. 이게 원래 537조의 취지인 거예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근데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 안 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엔 알고 보면 큰 틀의 문제 출발은. 왜? 우리 민법은 537조라는 게 만들어놨지 않냐. 이행불능에 대해서 당사자 상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채무자가 위험 부담한다. 그러면 채무자 위험 부담 주니까 넘겨줄 필요도 없고 돈을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럼 니는 돈을 달라고 할 필요도 없으니까 결국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로 인정을 안 하는 쪽에 가면 어떻게 이게 인정을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면 이게 준 돈을 돌려받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니까 537조를 그냥 관통하면 아니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준 돈 계약금 중도금만 반환하고 끝내라. 900만 원 반환하고 끝내는 것이 대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이게 900만 원. 인정하는 쪽에서는 이게 대상 청구권을 인정하니까 자 지금 내가 돌려받는 거는 2천만 원 받고 9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을 100만 원을 더하면 끝난다 이 말이야 이게 잔금. 그럼 뭐겠어요? 자 나의 상태 서울시 입장에서는 900만 원 줬죠 기존에 100만 원만 더 주고 2천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합쳐서 1000만 원 주고 2천만 원 받는 게 맞느냐? 아니면 갑이 얼마를 받는 거 상관하지 말고 니는 계약금 중도금으로 준 돈이나 받고 서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로 가라. 이게 이제 학설 대립인 거고 판례의 태도는 뭐냐? 딱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근거를 먼저 잠깐 살펴봐요. 대상 청구권을 우리가 민법에 이 판례는 지금 이렇게 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전부 이행불능의 효과에 대해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상 청구권을 해석상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해가 되죠? 근거가 어쩌다 저쩌다 막 설명을 한 게 아니고 우리 민법에는 대상 청구권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상 청구권을 인정한 해석상 이게 독일 민법에는 대상 청구권이라는 규정이 딱 있어요. 민법에 일본 민법에도 딱 들어왔어요. 최근에 독일에서 인정된 걸 일본에서도 따라서 법에다 민법에 규정했는데 우리는 아직 법 개정이 안 됐는데 해설상 대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논리적으로 보면 537조로 가지 말고 이 경우는 그냥 을을 보호해가지고 채무자가 이제 결국에 손해를 봐라. 자, 인정하는 취지, 대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뭐겠어요? 논리적으로 이건 여기는 판례는 이렇게 해석상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인정한 학계의 견해는 뭐냐면 당사자의 의사 해석, 당사자가 무슨 의사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 갑은 이거 넘겨주고 을은 대금 주고 하는 게 서로 계약의 당사자의 의사 아니었냐? 그럼 니는 지금 1000만 원 받고 니는 이거 토지 넘겨주면 간단하게 끝났을 일인데 갑자기 수용이라는 게 끼어들었으니까 이 경우는 이거 10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왜 또 갑자기 1000만 원 더 받으려고 네가 하느냐? 이게 원래 당사자의 의사가 맞냐? 당사자의 의사는 그냥 거래로 봤을 때 이거 없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니는 1000만 원 받고 니는 넘겨주고 토지 넘기면 끝나는데 당사자의 의사하기 이게 맞지 않냐? 이건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537조에 대해서 537조는 이렇게 되는 것까지 예상한 게 아니다. 우리가 입법 정책으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렇게 해놨는데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는 이런 경우까지 수용돼가 이렇게 되는 것까지 생각한 것까지는 아니다. 원래 정책이. 예? 그렇게 이렇게 보는 것이 이쪽 이야기고 이 경우는 뭐예요? 결국에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거죠. 이쪽 매도인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를 더 보호하는 것이 더 공평하지 않냐? 여기는 결국에는
채권자 보호하는 게 공평하다. 근거가 요렇게 두세 가지를 근거를 가지고 주로 견해마다 조금씩 틀린데 어쨌든 요런 큰 기준으로 이렇게 하자는 거고. 아니다. 이쪽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정을 못 한다는 거는 야, 우리가 537조라는 걸 딱 이렇게 했는데 537조가 이행불능이 됐을 때 위험부담주의라는 게 이런 거 빼고 나면 뭐 있냐? 537조가 입법 정책 아니냐? 입법자의 결단. 입법자가 이래 하기로 했는데 입법자의 결단을 왜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경우는 채권자를 너무 과도하게 보호할 필요 없다. 결국엔 인정하면 채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거 아니냐? 지금 알코올 관련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투는데 판례는 인정하는 게 맞다. 요렇게 가 있단 말이에요. 요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게 인정 여부에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여기 좀 지우고요. 요 이야기만 조금 지우면 결론이 날 겁니다. 이게 무슨 요건이 필요하냐? 근데 효과죠. 효과. 요건 다음에 효과. 이렇게 가는데 요건. 채무가 이행이 불능이 돼야 된다. 급부 불능이. 이행이 어떻게 후발적으로 불능해야 된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결국 이행 불능이라는 게 원시적 불능이 아니고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두 번째는 계약이 유효해야 된다. 계약이 유효해야 하는데 유효하지 않은 게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계약이 해제되거나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안 된다. 이제 논리가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천천히 자꾸 들어가서 보면 그게 시험 문제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기본적인 논리 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라면 1단계, 2단계, 3단계 자꾸 1단계 하면 논리가 2단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2단계 하면 3단계가 만들어져야 나름대로 큰 틀이 딱 보는 눈이 생기는 거지. 자꾸 맨날 단편적인 1단계만 단순히 이해하고 있다가는 그 단계가 수가 높아지지 않아요. 계약이 유효하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계약을 해제를 해버리면, 계약이 해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행불능이 됐을 때 계약 해제 청구권으로 가면 원상회복 손해배상으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계약이 원상회복하게 되면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로 가니까 계약을 해제권을 행사하면 안 되고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대상 청구권 행사 이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로 치면 계약이 해제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대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쪽 전보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전보배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대상 청구권은 내가 계약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나중에 좀 이해가 천천히 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가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이걸 인정하는 것은 국면이 다르다.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거고, 세 번째는 기책사유. 채무자의 기책사유는 불문한다. 자, 여기 채무자가 이제 기책 사유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나누면, 채무자가 기책 사유가 있을 때는 대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게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자의 기책 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거예요. 채무자의 기책 사유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채무자의 손해가 있더라도 대상 청구권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행사해라. 이게 기책 사유가 있을 때고, 기책 사유가 없으면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니까 이때는 대상 청구만 해라. 자, 논리치기 지금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되게 우리가 치면 1단계, 2단계, 3단계라면 제가 학설 견해들이 학자들이 되게 많이 하는 건 다 3단계 수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다투면서 이런 얘기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뭘 내겠어요? 되게 다투고 뭔가 이게 논리적으로 공부가 머리가 어렵고 이해가 쫙 잘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는 거지. 뭐 빤한 거, 뭐 그걸 말라고 시험 문제 내겠어요? 그건 읽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시험이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어느 수준이니까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짜자라라 가야 나중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가 아는 거죠. 돌아섰을 때 대상 청구권에 대해서 구수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돼야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행불능, 후발적 이행불능이 돼야 되고, 계약이 유효한 계약인데 채무자의 기책 사유는 없더라도 인정하고 있더라도 인정한다는 거고, 마지막에는 이게 이행불능 사유하고 취득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잠깐 조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나왔으니까 좀 이해를 해야 돼. 자, 어려운 얘기입니다. 대상 청구권 지금 교내 텔레비 학설 논문들 뭐 몇십 개 되는 거니까 서로 뭐 논문 뻔한 거 답 나온 거 말라고 쓰고 있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행불능 같이 이게 사례가 이런 사례입니다. 이게 조금 좀 어려운데 여기 사례를 한번 보세요. 들어놓으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리나라 민사대법관이 14명인데 14명이 다 모여서 다 하는 겁니다. 각자 의견을 내는 거예요. 소부가 있어요. 부가 3명이 모여가지고 이게 간단한 걸 소부에서 다 처리해요. 중요한 거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해요. 재판장이, 대법원장이. 중요한 이런 사례였어요. 자, 이거 잘 이해해 보시죠. 요새도 많이 문제됩니다. 갑이 일제시대 때 토지 소유자였어요. 토지의 소유자인데 창씨개명을 그때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낙가무라 뭐 옛날에 창씨개명 안 하면 뭐 갑자도 뭐 경찰 주재소 가서 때리기도 하고 뭐 토지도 뺏어 뿌기도 하고 뭐 자꾸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라. 그러니까 창씨개명을 막 했는데 일본이 패망을 하고 이제 8.15 해방이 돼서 딱 나가고 나면서 창씨개명한 사람이 일본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국가가 대한민국이 소유권을 갖다가 보존넘기를 일본으로 된 거는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다 일본 놈 거다. 일본인들 거니까 이건 다 그냥 다 국가 거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국가가 딱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한때 문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야 일본인으로 된 거 이제 자기 조상이 일본 시대 때 지금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 하기 전에 그때 몇 년도인가 70년도인가 80년도인가 그때 자기 조상 중에 일본으로 된 거 토지 있는 사람 그거 다 신고해서 바꿔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런 걸 가졌는지 자기 할아버지가 창씨개명인지 그거 뭐 옛날 시대 뭐 다 학교를 많이 다녔겠어요. 뭐 이 등기부를 볼 줄 알았겠어요. 뭐 귀찮은 거 뭐 국가가 뭐 뭔가 통지서 오면 그거 보고 겁나서 하는 거지 뭐 내가 권리를 국가에 대해서 주장한다 그 생각지도 못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딱 이렇게 하니까 이게 누구 나무 거를 갖다가 지 거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원인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원인 무효가 된 상태에서 이게 팔았어요. 병정 이렇게 필요해서 땅을 이제 불화를 하잖아요. 토지를 매각하거나 뭐 이게 불화 형식이 되든 뭐 매매 형식이 되든 이렇게 막 소유권이 이게 현재 명의자가 막 돌아가지고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조상 땅 찾기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야 일제 시대 때 갑의 소유인데 국가가 막 넘을 걸 그냥 막 가져갔네. 이게 조금만 창씨개명한 거 앞에 폐쇄 등기부를 보면 아버지 한글로 돼 있는데 한글로 나카무라로 만들었는데 김개똥이가 나카무라로 된 거 네가 뻔히 다 알 수 있는데 이 국가가 이렇게 이 나쁜 짓을 했네.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넘을 걸 막 가져가면 이게 원인 무효예요. 원인 무효인데 막 이래 돌아가지고 이 사람이 명의자가 되니까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나 나중에 취득시효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점유 취득시효를 완성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자주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시로.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은 등재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주 평온 공연하게 소유 의사로서 선의 무과실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도 이거는 선의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평공연하게 자주의 의사로 이렇게 점유하면 20년간 점유하면 취득한다. 이래서 이게 원래 무효긴 한데 내가 이 사람이 소유권을 막 딱 취득해 버렸네. 이렇게 소유권자가 돼 버린 거예요. 여기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대법원 전환합의체 다 논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인과관계에 있어서 이 이야기 중에 자, 요걸 조금 보세요. 중요한 판례는 놓고 스터디라든지 이게 하나씩 풀어서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요 상황에서 그럼 뭐예요? 자, 병이 지금 주장은 어떻게 했느냐면 자, 처음에 갑의 주장은 뭐냐면 갑은 어쨌든 이행불능이 됐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주장한 게 갑이 병을 상대로 이렇게 주장한 게 패소가 돼버린 거예요. 주장이 안 받아들여져 버린 거예요. 점유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돼 버렸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거나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지금 소유자는 이 사람이단 말이에요. 원래 소유자는 이 사람인데 소유권의 속성이 뭐예요? 절대적이잖아요. 소유권을 막 주장을 하고 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면 되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갑의 주장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나중에 이제 한번 다 모아가지고 물권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이 방해 배제 청구권 이런 거거든요. 침해 반환, 방해 제재, 방해 예방 이렇게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면 또 이행불능에 따른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지금 갑이 병을 상대로 재판해가지고 네 등기 이거 내 건데 네 거 무효 아니냐? 이래 하니까 뭔 소리냐?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이제 내가 내게 돼버렸다는 병이. 그러면 갑은 소유권이 없어진 상태네. 그러니까 을을 상대로 갑의 주장은 을을 상대로 야 네가 국가가 남의 거를 이렇게 막 가져가가지고 책임을 져야지 하면서 근거로 든 거는 뭐예요? 야 내가 소유권에 있었는데 네가 내 소유권 물권을 침해해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하니까 부당이득을 반환해라 하는 주장도 하고 또 이행이 이제 네가 나한테 소유권을 이전 시켜줘야 반환시켜줘야 할 채무를 이행불능하고 있으니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이 안에 대상 청구권이 부당이득의 반환의 속성 안에 대상 청구권이 숨어 있는 거 아니냐. 요 안에. 요 주장은 바로 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이런 논리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결론 뭐예요? 지금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거 행사가 돼요 안 돼요? 소유권이 일로 넘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최초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이렇게 그거는 병이 벌써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내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이행불능에 따른 뭔가를 주장하려고 하면 너 이행불능이라는 거는 이게 채무불이행인데 채무불이행이 지금 없잖아. 지금 니하고 내하고가 원인무효 관계인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이야기도 다 3단계 수준인 거죠. 네가 원인무효로 넘을 거를 막 이렇게 위조를 하든 장식매로 넘을 걸 막 네 거라고 한 거는 원인무효다. 원인무효는 무효의 효과로서 부당이득 반환 관계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불능으로서의 대상 청구권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이 대상 청구권 인정을 못한다. 관계가 없다. 지금 얘기하려는 이행불능하고 취득사회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논리칙으로 뭔가 손해가 나서 좀 뭔가 받아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대상 청구권, 채무불량의 유형인 이행불량에 따른 대상 청구권의 효과로서는 인정을 못한다. 덤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장은 안 했는데 참고하는 게 불법행위, 부당이득의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 나중에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 문제로 이렇게 가는 문제인데 이건 다
불법 행위 책임. 네가 남의 걸 이렇게 막 가져가면 이게 불법 행위 아니냐. 내지는 네가 취득한 게 무효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인데 이게 불법 행위는 안 날로부터 3년, 행위한 때로부터 10년이고 이거는 행위 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나버린 경우가 이래 주장을 하고 싶은데 주장을 못 하는 게 뭐예요? 아니 이게 주장하면 이 불법 행위라는 것은 이런 시효가 있는 거고 부당이득도 시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지나고 나면 뭔가 억울한 문제가 딱 생겼는데 권리 주장을 뭘 이렇게 논리적으로 복잡하다 보니까 뭔가 억울한 거는 알겠는데 이게 인정해 주기 어렵다. 여기 보면 불법 행위도 있죠. 부당이득이 있죠. 채무불이행도 있죠. 물권에 대한 소유권, 물권적 성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사법고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할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왜 나왔겠어요? 소부로 간단하면 넘겨야 될 일을 그러니까 이래 중요한 부분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담고서 이렇게 갖다. 그게 지금 이행불능과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요건이고 그다음 이제 한 효과. 여기가 조금 자꾸 이렇게 좀 더 가는데 뭐 아무튼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꼼꼼히 책을 읽고 강의를 유심히 잘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효과. 효과는 이게 첫 번째 채권적 청구권이 이게 물권 채권 이렇게 할 때 채권적 청구권은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10년의 시효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청구를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지금 자꾸 이 뒤에 나중에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채권적 청구니까 권리 주장을 했을 때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 데에서 뭐 다 권리가 넘어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고 효과 범위. 아까 대상 청구자 불이 나가지고 화재 보험을 받았는데 내가 건물에 대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닭이 이제 이게 닭 보관하다가 창고에 불이 났어요. 이 사례를 이제 닭을 보관하다가 창고에 냈는데 닭 가치는 1억이었는데 보험금을 2,000만 원 받았어요. 그랬을 때 견해 대립도 또 나오겠죠. 야, 그러면 이행불능이 됐을 때 대상 청구권을 지가 원래 주기로 한 1,000만 원만 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닭값만 주면 되는 거야? 아니면 보험금 더 받았으니까 보험금 같이 다 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판례는 아니 그게 바뀌어가지고 보험금으로 지금 닭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일로 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불을 전자에 대를 화자라 그랬죠. 이게 이렇게 채무가 지금 이게 닭을 갖다 보관해 줄 채무가 이 보험금으로 고스란히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뀌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게 판례 태도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닭을 보관하다가 1,000만 원 주기라면 불고 끝내야 된다. 이게 생각하는 게 537조의 논리의 기본 논리에 충실한 거고 판례나 이걸 인정하는 경우는 이게 그대로 보험금이 손해배상 채무가 계약상의 이행 채무가 보험금 지급 채무로 바뀌어 있으니까 그걸 다 인정하자는 얘기가 범위의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판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판례는 두 가지가 아까 537조 적용하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하는 이 경우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 경우 하나 있고 이게 마지막에 화재 보험금이고 좀 특별한 사례 하나가 교환 계약에서 각자가 이제 이행불능이 된 이런 경우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앞에서 설명을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앞에서 한 얘기를 정리하면 첫 번째 537조는 여기서 얘기했죠. 537조에 대해 적용 여부에 대해서 판례는 뭐 우리 해석상 대상 청구권 인정한다. 수용이 된 경우에 대해서 해석상 책임을 인정해서 보상금 받은 거에 대해서 권리는 서울시가 갖는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취지는 아까 말한 견해 대립을 해서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으로 해서 인정하는 쪽에서 이렇게 대상 청구권 인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다. 그게 지금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 이게 이제 시험을 크게 내고 싶은 분야겠지 않겠어요.
견해 대립에 있는 데다가 판례가 있고, 또 두 번째가 이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점유 취득 시효란 건 나중에 매매에 있어서 취득 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지금 점유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채권적 청구권이 생겨요. 내가 나무에 내 집을 지었는데, 내가 집을 지으면서 담장안에 내가 100평짜리 집을 지었는데 한 5평, 10평이 들어왔어요. 내가 몰랐어. 그래, 한 10년간 그때 담장안에 내 거라고 보니까 20년 됐어.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이거 내 거다. 내가 수육 20년간 내가 오랫동안 평온하게 권리를 주장한 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내가 소유자로서 권리를 인정하자, 이런 건데, 점유 취득시효 중에는 여기 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서 수용에 있어서 다 판례가 조금, 이건 판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수용된 경우하고 협의 매수된 경우로 판례가 좀 달리 봐요. 학설은 인정하는 쪽에서는 여기 이건 좀 지우고, 학설은 수용된 경우, 강제로 인정한 거. 협의 매수된 경우 다 뭐예요? 채무자의 기책 사유 없이 요건에서 채무자의 기책 사유를 불문하고 대상 청구를 다 인정하자는데 판례가 좀 달리 본다는 거예요. 수용할 때는 별다른 게 언급이 없는데 이건 당연히 인정하는데, 이거를 인정하되 단 점유 취득 완성자가 권리 주장을 했어야 돼요. 권리 주장을 하거나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왜? 이게 공평하다.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판례 본문을 보면. 가만 생각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수용된 거는 내가 뭐 잘못 안 하고 강제로 넘어갔네. 판례가 판사들의 생각을 좀 쫓아가 보면, 아니, 협의 매수된 건 내가 이제 좋다고 오케이 해가지고 넘어갔네. 그러면 뭐예요? 야, 이게 조금, 이게 협의 매수 쪽에는 약간의 귀책 사유적인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닐까? 예? 이런 얘기는 제 생각인데, 그냥 이렇게 강제 수용이 돼가지고 홀라당 넘어갔네 이러면 뭐예요? 난 잘못이 없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인정해 주는데, 그냥 이게 내가 이제 이 협의 매수된 경우, 자, 점유 취득 완성자 여기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밑에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아니고, 점유 취득 시효가 된 사람한테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돼가지고 내가 내 땅이라고 주장을 딱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아까 얘기했죠. 100평을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건축을 지어 해서 한 10평이나 20평이 들어왔어. 근데 20평 들어온 것 중에서 내가 20년 돼서 내가 점유 취득 완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찰나인데, 국가가 도로를 내면서 내 앞장에 있는 땅을 싹, 내 마당을 싹 이렇게 하면서 그게 토지로 수용이 갑자기 돼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의 지위에 있는데, 그것이 토지가 수용돼서 갑자기 수용된 상태, 내지는 다른 사람으로 내가 등기를 아직 넘기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 그거 20평이 내 땅에 들어있는 거, 내 담장 안에 들어있지만 아직 소유 명의는, 그거 토지 명의자는 다른 사람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야, 이게 협의 매수하고 수용된 경우는 좀 나눠서, 야, 협의 수용된 경우는 당연히 뭐 별다른 얘기 안 해도 내가 점유 취득 완성된 사람이 대상 청구권으로 보상금 내놔라 이래 할 권리가 있지만, 협의 매수된 경우는 그래야 하면 너무 협의 매수한 사람한테 불리하지 않겠냐. 협의 매수된 사람 조금이라도 좀 보호하려면 요건을 좀 더 붙이자. 그래서 뭐 점유 취득 시효 완성된 사람이 내가 이제 취득 시효 완성됐어요라고 내용 정도를 보라도 보내든, 아니면 소송으로 내가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든, 어떠한 뭔가 조금 더 했을 때 보상, 이거 안 하면 안 인정하자. 이렇게 타협적으로 청하는데, 근거는 이게 공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좀 그 사유는 인정하기도 수도 있고, 좀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걸 명확하게 해서 딱 논리적으로 경험을 달한 건 아닌데, 그걸 넘어가자면, 뭐 학자들은 이게 결국엔 불법행위 책임을, 기책 사유가 있어야 책임을 인정하는 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떻게 하는데, 결국엔 기책 사유와 연관시켜서 좀 보려고 하지 않았나 이래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게까지가 이제 중요한 거고, 화재보험금은 아까 얘기했죠. 닭장 이렇게 해가지고 닭이 갖다가 창고 보관하는데
불났으면 보험금까지 받느냐 아니면 원래 닭값만 계약한 건 받느냐. 보험금까지 받는다. 요게 이제 화재 보험금이고 마지막으로 사례 하나만 더 하면 이것도 하나의 사례예요. 유사하게 이것도 논문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갑과 을이 교환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쌍방의 토지를 교환했는데 여기에는 서로 맞바꾸는 계약을 했는데 하나는 지금 이게 갑이 병이 수용을 했고 여기도 병이 또 수용을 했는데 가격이 하나는 1억의 보상금이 나왔고 하나는 2억의 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서로 토지를 이렇게 뭐 교환 계약을 했는데 서로 이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서로 맞바꾸기로 했는데 근데 그랬는데 이것도 협의 매수로 넘겼어요. 아, 서로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각자가 서로 강제 수용에 대한 사안은 아니고 협의 매수로 두 쪽을 다 넘겼는데 결국에 보상금을 나중에 딱 받아보니까 내가 더 받을 거라 생각하고 협의 매수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명은 1억, 한 명은 2억인 거예요. 1억 받은 사람이 10 받으니까 야, 네가 2억 받는 건 내 건데 원래는 내가 네가 이제 보상금 이 대상 청구권으로서 손해배상금 내가 받을 권리니까 내 대상 청구권으로 1억을 나한테 다오라는 청구를 했을 때 우리 지금 판례는 이렇게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판례 논리는 그런 거죠. 야, 네가 대상 청구권을 하려면 네는 채무자가 그걸 넘겨주지 않아야 되는데 서로 이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런 경우까지 대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게 신의칙상 여기까지는 허용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런 논리. 뭐 그러니까 어쨌든 판례란 건 실무를 하다 보면 학설보다는 논리보다는 이 구체적 타당성을 좀 더 이거 봐줘야 되나?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나 하는 관점에서 되게 판례의 결론을 좀 쫓아가는 게 많아요. 이게 논리에 기반하되 구체적인 타당성을 더 기하는 쪽이 강하고 학자는 구체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보다는 논리적으로 어느 쪽이 더 맞느냐 하는 쪽에 가는 게 경향이 좀 더 강하다. 그래서 견해 대립이 좀 더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보면 대상 청구권이라는 주제가 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안 나오고 다른 시험은 뭐 다 중요한 파트가 되겠죠.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1단, 2단, 3단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공부는 시험이든 뭐든 이런 건 1단은 기초고 처음엔 이해 단계예요. 그거는 논리, 이 전체에 대한 기본을 이해하는 단계인 거고 시험 문제는 최소한 2단, 3단에서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1단만 자꾸 드립다가 공부하고 그냥 좀 강의 듣고 강의가 해줄 수 있는 건 우리 지금 하는 강의는 좀 어려운 강의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보시겠지만 기본서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 공부를 어느 정도 된 사람이 들을 때 지금 무슨 사람이 저 변호사가 무슨 논리로 이 1시간을 이행불능 효과를 채우나 제가 뭐 교재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딱 정리되는 얘기를 왜 저래 하지 지금 중요하게 포인트를 자꾸 얘기할지 이걸 쫓아와야 되는데 이걸 쫓아오는 건 1단을 설명하는 그거는 여러분이 책을 읽고 하면 대충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어려운 건 2단, 3단을 이해하고 그걸 한눈에 쫙 설명하고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공부는 결국엔 1단을 기초로 2단, 3단에 가서 3단을 자꾸 계속 두드리고 있어야 그게 공부가 3단 한번 들어가지고는 안 이어지죠. 안 이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큰 틀의 방향에서는 논리와 주장과 논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쫙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한번 보시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뭔가를 논리를 풀어가고 정리하고 있구나. 그걸 좀 잘 관찰해서 그걸 이제 자기 툴로 좀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게 제가 이제 강의하는 큰 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려운 강의인데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